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이번에 발표됐죠? 발표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정확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5%로 나타났고요. 직전 조사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고요.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정당 지지도는요? 정당 지지도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은 34%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가 한 주 전이 아니라 2주 전입니다. 네,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34% 동률입니다. 동률이네요.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청이 25%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13일부터 15일까지의 조사라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 이제 지금 뭐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출제 범위 이건 이제 반영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고 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조사 결과에서 이게 반영이 될 텐데 어떻게 나올지 이게 참 관심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러니까 약간 그 포인트를 바꿔서 양당 지금 대표에 대한 평가도 있었죠. 맞습니다. 요거 이게 오늘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예, 바로 이게 이제 오늘 쫄깃쫄깃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쫄결이죠. 예. 예. 네, 쫄깃한 결과.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 질문과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긍정 29%, 부정 57%로 나타났고요. 예. 네, 지금 우리 화면에는 아직 안 나오네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긍정 32%, 부정 6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이 김기현 대표보다는 약간 높지만 또 부정도 그만큼 또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각 지지층별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대표 잘한다 53%, 절반을 넘기는 했는데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잘한다 61%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은지 기자는? 네,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요. 아직도 우리가 2022년 대선 체제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요? 그 대선 결과 자체가 0.73%포인트 박빙 차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의 연장으로 보이는 지점들이 아주 크다라는 건데요. 양쪽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있는 일정 부분 그런 지점이 보이고 네. 하지만 이제 상당 부분 지난 대선은 투표율이 77%나 꽤 높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옅은 선택을 무조건 하나를 해서 누구를 더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역대급 선거였다라는 평가들이 꽤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떠났지만 여전히 지지자들이 남아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 모두 지지층에서의 어떤 그 긍정 평가가 53, 60, 53, 61. 네. 그러면 지지층의 결속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주 보십니까? 절대적이지는 않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요. 지난 그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대표들의 당내 지지층을 보면요. 결속도가 꽤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긍정평가가 6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일지는 지난 대표들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명숙, 김한길, 문재인, 송영길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당원들이 뽑은 대표라는 지점에서 보면 역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1이. 예, 그렇죠.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직할 체제라고 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본인으로서는 아직도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정치인으로서 아직까지 당대표라고 하기엔 자리를 잡지 못한 지점들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당대표 중에서는 박근혜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
그다음 순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그래요? 굉장히 높죠. 82%. 당내 지지자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밖에 황우여나 이준석 대표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만 보더라도 사실 김기현 대표의 지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연동되어 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커플링 경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3, 61이라는 게 낮은 수치가 절대 아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를 수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예. 꽤 그 당내 지지층들의 그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지점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53%를 얻었다는 게 과연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일까?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냐 굉장히 포괄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희 기자의 분석대로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광 효과 이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광 효과인데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김기현 대표까지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 이거보다는 그냥 대통령 평가에 따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예. 예. 그 그러니까 정도 수준의 사실상 실질적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약간 그렇죠. 과한, 약간 과장을 하자면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사실- 김기현 대표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당 내에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표를 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2012년에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되기 전에 박근혜 갑자기 없애버렸네요. 네, 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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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보면은 2012년 박근혜 대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대표인 때를 보면 절반이 넘거든요. 무려 이제 이게 잘하고 있다가 52%가 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경우는 29%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37%나 되고 김무성의 경우에도 41%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땐 두 분의 그 분석이 다르지가 않은 게 네. 그러니까 중도층은 다 떠나가 버렸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지층에서의 어떤 뭐냐면 결속 이것이 어떤 이 숫자를 낳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결국.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못 미치잖아요. 잘하고 있다가 29%면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34%인 거죠. 34%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까지도 끌어내지 못하는 정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발광체가 못 되고 있다. 근데 반사체인데 그 반사체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좀 빨아들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태생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당 대표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김 대표가 스스로의 발광체로서 역할로서 당 대표가 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다들 분석을 예, 했었죠. 심지어 이제 당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김기현 대표 체제의 취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오인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고 사실상 당사자가 부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힘이 발휘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공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기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가장 핵심 질문이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의 검사 공천설이거든요. 김 대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몇 번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당 부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접촉했던 국민의힘 사람들만 하더라도 김 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작년 말에 했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당선을 한번 보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김 대표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당 부분 조직위원장을 인선했었던 자리인데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이미 각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김 대표는 당연히 자기 의지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 있어가지고는 검사들을 상당 부분 맡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김무성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정치 생명을 정치력을 더 확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유력 대선 주자로까지도 떠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독자적인 이제 정치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죠.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영도 다리 위로 달리샤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 이거는 우리가 뭐 상상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김기현 대표의 뭔가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이제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이제 검사 공천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던 건 뭐냐면 그럼 김기현 대표가 뭔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꼭 공천권이 아니더라도 김기현 브랜드는 뭐냐. 근데 이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각도를 약간 돌리면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모두 당내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려 왔었잖아요. 악재에 시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그 당 대표들의 어떤 그 당 지지층 지지율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묻지마 어떤 대표 지지. 이거는 뭐냐면 그 대표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이 정파 논리에 따라서 그 당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 심리가 계속 작동되고 또 양당 모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2022년 대선 체제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각 당의 당원 혹은 이제 심리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는 양당의 지지자 그룹이 한 30에서 35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밖에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윙 보터로서의 그 결정력을 가진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양당 지지가 강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실은 에너지가 강해서 각 당을 유지시켜야 된다. 혹은 우리 지지를 더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죠. 잘한다라고 하는 응원보다는 상대가 더 싫어서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여서 이 뭉쳐져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참고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갤럽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요. 뭐 유튜브 하면 또 우리 시선 집중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산 유튜브도 있고요. 2014년에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참사가 있었던 그 무렵에 대표가 항우여 대표 물론 이제 발음하게 돼서 항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때도 지금 보면은 갤럽 기준으로 30이란 말이에요. 긍정평가가.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29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 청취하는 분들한테 새누리당의 항우여 대표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30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건 그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니까 그 당시 세월호 때도 기억나실 거예요. 2014년에 굉장히 진영간 대결 구도가 강했거든요. 네. 그냥 죽어지는 지지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 정도 이제 지지율이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김무성 같은 경우에는 41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마 2016년, 15년, 16년에 걸쳐서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인데 뭔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막 공천을 하려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도 했는데 왜 2015년에 문재인 대표 때 이 긍정이 문재인 대표 18밖에 안 되냐. 근데 이 나머지 한 18, 한 36, 40은 돼야 되는데 나머지 이걸 누가 가져갔냐면 안철수, 박지원이 가져간 거죠. 근데 지금 김무성 그때 당시 대표의 지금 지지율이라고는 2015년 7월이면 옥새 들고 나라서 훨씬 전이잖아요. 그것이 그렇죠. 옥새 들고 나라서는 2016년 총선 때 이제 공천 국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거하고 직결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즈음에 이른바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제 흔히 불렀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40% 안팎이라는 얘기가 그때 많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수렴되는 수치다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여권 내에서 김무성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독자적 독립적 그러면서도 본인이 대표잖아요. 그게 만들어졌던 거죠. 독자 세력이. 그러면서 2016년에 그래 나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볼까 이게 이제 작동이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양당 대표의 지지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 지지세 그것과 어떤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당의 지지세를 제외한 인물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별로 또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다만 역대 당 대표 중에서
대선 후보급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예. 김기현 대 이재명 구도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아까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좀 놓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보다는 김기현 대표는 좋아한다라고 볼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급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한국갤럽 보도에 발표에 따르면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도 그 한동훈 장관과 같이 이제 1등 그리고 2등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기 지도자에도 사실 김기현 대표는 이름을 오르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만 볼 경우에 사실 지금 이 구도가 김기현 대표에게 가장 뭐 이렇게 꼭 나쁜 것이냐, 지금 굉장히 결과가 딱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김기현 대표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감이거든요. 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그래서 총선에서 전국 선거를 뛸 때 김기현 대표를 잘 모르는 지역 유권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 혹은 그 공격을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 팀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구도는 굉장히 김기현 대표한테는 나쁜 기사도 좋은 것이다라고 보이는 지점들이 있고요. 바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다른 롤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까다로운 숙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를 잘하는 그 자체가 지금 목표이지 않는 정치인이기 때문인 건데요. 왜냐하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 대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성적표를 단순히 당 대표 성적표로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의 현안인 그 두 사람이 뭐 정책 토론을 한 해만 해가지고 지금 뭐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줄다리기 자체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오히려. 없죠. 왜냐하면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김기현 대표는 계속 같이 이 동반 이 같은 동급으로 그렇죠.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니까 그렇죠. 묘사가 되니까.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와 동급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비판이든 아니면은 또는 비난이든 간에 계속해서 다루어져야만 김기현 대표도 김기현 대표구나 이렇게 해서 더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추세대로라면 뭐 향후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총선 국면이 되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진두지 하게 되거든요. 당 대표는. 그러면은 뭐 직전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뭐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이제 유세 활동을 진두지휘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후보들에게는 후광 효과가 되는 겁니다. 당 대표와 찍은 사진, 현수막 등등등 아니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역에 따라서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뭔가 득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뭐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특히 뭐 수도권은 더 그렇다면 특별히 당 대표의 후광 효과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후보들한테는 또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김기현 대표로서는 이게 또 명구스럽기도 하고 후보들한테 내가 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별로 뭐 후보들한테 선거에서 약발이 안 먹히네. 그런데 지금 막 토론이 거론되고 또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래 나도 뭐 이제 국민의힘 대표고 또 이재명 대표랑 거의 동급이고 비슷한 정도 뭐 그래 그럼 뭐 나도 이제 선거판에 먹히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두 대표의 뭐 명운은 총선을 거치면서 이제 결국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근데 뭐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어떤 그 총선에서의 어떤 뭐 존재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선대위를 꾸리고 그래서 전국적 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하거나 이런 카드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중요하죠. 총선 과정에서.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전에 뭐 또 뭐 비대위 얘기가 사실 양당에서 다 나온 바도 있었고 예. 총선 전 단계에서 아무튼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두 대표의 뭐 정치적 명운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고 그건 이제 성적표고 정치 역량은 이제 공천을 어떻게 관리해 들어갈 것이냐가 여기서 이제 모든 게 갈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김기현 대표의 공천권 행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열려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윤 대통령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윤 대통령의 어떤 행보 같은 것들을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뭐 수능 이슈라고 하든지 수능 이제 변별력과 관련돼 있는 이슈라든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 있는 이슈 사실 이런 것들이 여론 시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잠깐 새끼로 예. 아니 교과 범위 안에서 출제하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실 따지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게 저렇게 논란거리로 만들어 들어가는 저 메시지 관리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도 대통령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저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마치 권위주의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끊어서 죄송하고.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대통령이 만드는 어떠한 실점이라는 부분에서 여당이 만들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사실 같이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의 상당 부분 국민의힘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구도는 민주당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평가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갔을 경우에 본인들이 상당 부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금 민주당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올라가야지 본인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따가 빅데이터도 이제 시간상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예, 지금 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7일부터인가요? 7일부터 이번 17일까지 이제 빅데이터로 김기현, 이재명 두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오피니언 라이브 분석을 했는데 연관어 분석을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걸 보시면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두 정당이 이제 중심에 있고 뭐 최근의 현안인 중국 내용,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연관으로 되어 있고 또 일본 내용, 그러니까 뭐 오염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는 계속 논란이 됐던 하단에 보면 이제 최고위원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옮겨가 보면은 이제 뭐 일본 그러니까 후쿠시마 관련됐던 내용, 또 대사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하고에 관련된 내용, 또 조국 교수의 출마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김기현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연관어를 보면은 6월 12일부터 17일까지네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좀 이 상황 자체를 복잡한 상황을 뚫고 나갈 만한 긍정적이고 좀 호감도가 생길 만한 그런 연관어가 없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 연관어 중에 네. 생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지금 이재명 대표도 생각이 나와요. 이게 생각은 뭘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대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죠. 궁금하다 이런 차원. 굉장히 뭐 습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데서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다음에 이제 썸 트렌드 분석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보여드리면 네. 굉장히 이제 이 내용들이 부정적이에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다 뭐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기현 뭐 긍정 20, 부정 78이고 이재명 대표도 긍정 11, 부정 80. 이건 뭐 아주 큰 차이 나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비판하다, 괴담, 또 뭐 우려, 체포. 이 체포는 뭐냐면 체포 동의한 내용입니다. 피해. 이재명 대표도 보면 비판하다, 비판, 체포, 의혹, 논란, 후회하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정치인들과 관련된 건 빅데이터가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 특히 김기현, 이재명 이 두 인물은 더 부정적이에요. 그건 아무래도 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그 대표로 수렴되는 그렇죠. 부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더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두 정당은 한쪽을 비난함으로써 우리 정당에 대해 호감을 가져가 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유권자들이 볼 때는 다 싫어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3정당이나 신당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김기현과 이재명 사이에는 누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김기현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방금 전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김종배 앵커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빚어지는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벌어지게 되는 뭐 수사 관련 리스크, 또 다른 또 당 내외에서의 이 리스크, 뭐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느냐. 일단 요 쌈 트렌드 결과 보면 제가 궁금한 게 김기현 대표에서 유일하게 파란색으로 진정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진정성 있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빅데이터의 또 맹점이란 맹점인 게 이 단어 자체를 가지고서 이 맥락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단어를 가지고 긍부정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보는 거고 괴담은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으로 보는 건데 부정적인 단어가 하여튼 많이 나오는데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야당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뭐 진정성이 있게 해라 또는 뭐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진정성이 많이 부각이 된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 후회하다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뭘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재명 뭐 대표 관련해서 이제 이제 후회하다는 내용이 관련해서 요건 조금 제가 더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어떤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이 한 말 중에서 후회하다는 것이 좀 많이 등장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긍정이 11, 부정이 87이면 이건 아까 한국갤럽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건 아마도 조사기관 볼 때 싱하이밍 돼서 만난 거 이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봐야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근데 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연관어에 싱하이밍 돼서 관련된 뭔가가 등장을 해도 등장을 안 하니까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12일부터 17일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8일이거든요. 8일이니까. 아니, 그래도 지난 한 주 계속 정치적 논란이 얼마나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좀 약간 좀 걸리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떤 좀 메커니즘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어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긍부정 자체로 이제 나누고 이슈에 따라서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그 당대표 두 사람 다 이제 이 메시지의 함의는 자기가 만들어낸 긍정 이슈로 그러니까 어떤 현안을 주도해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양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각자가 만들었던 긍정적인 장면이 그럼 무엇이고 그걸 좀 더 발현시키는 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스스로 자평하기를 당의 안정감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와 같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튼 그 지난 시간에 국민의힘의 혼란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일정 부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태용호 전 최고위원이 만들어낸 설화에 대해서는 징계를 여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징계까지 가는 과정이 길었고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김기현 대표가 징계까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당내 우려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징계를 함으로써 어떠한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낸 것들은 긍정 포인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점에서 긍정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면 저는 승리연합을 계속 만들어가는 경험들이 이재명 대표는 특히 대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정의당과 주고받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일정 부분 설득해서 협치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직회부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강한 비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요. 그 민주당과 그리고 범 진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해내는 방식에서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연합을 만드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두 가지는 각 대표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거 한 가지만 늦어지면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후회하다가
그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서 중국 배팅 중국의 중국 배팅 관련해서 하지 않으면 후회하다. 그 부분에 후회하다. 아, 그 후에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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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싱하이밍 대해서 관련이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아들 이제 그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거는 좀 사실은 이제 별로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보도가 좀 덜 나왔죠. 아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연관회에는 들어가 연관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연관회는 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아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양당 대표 공이 체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 체포동의안 부결. 동의안 관련. 네, 네. 이제 오히려 그걸 이걸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뭐 좀 추정은 가능할 예. 것 같고요. 혹시 뭐 배종찬 소장 뭐 좀 그 마무리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이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퍼포먼스와 관련된 이 역할 부분이죠. 역할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도 따지고 보면 정부 지원을 받는 공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 당 대표의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하면은 뭐 당 대표로서의 역할이 뭐 사회적인 역할도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역할도 있을 것이고 조직이나 선거에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이런 걸 좀 나누어 가지고 좀 더 저는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는지 적어도 그렇게 해서 저는 더 비교를 해서 서로 경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시스템을 만드는 어떨까.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당대표가 잘 안 알려져서 포함이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게 격차가 크거든요. 지금 1, 2당과 3당인 정의당의 의석수가 워낙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선 분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